비상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실 긴급회의 소집 요청입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차가운 정적이 감도는 미국 백악관 회의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찬성 여론은 81%로 압도적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단 나흘 만에 오히려 불과 19%였던 반대 여론이 92%로 미친 듯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미국 여론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 국제부 특파원 기자로 서울로 파견 온 지 이제 6개월이 된 한나리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 민지 씨가 갑자기 내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나 씨, 전화 왔어요. 미국 펜타곤에서 온 전화라는데요. 저는 순간 얼어붙듯 긴장했습니다. 미 국방부, 그것도 펜타곤에서 직접 전화가 온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다행히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낸 존 카터, 미 국방부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부차관보였어요. 그는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을 급하게 가게 되었고 민감한 사안이 있다며 저와 비공식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인지 강하게 호기심이 들었고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주 목요일 서울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존 카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매우 긴장된 모습으로 주변을 살핀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전략을 검토 중이야.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감축이 논의되고 있지.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70년 전 한국 전쟁 참전 미군 용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흘리며 지켰던 이 한국 땅에서 미군이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왜 제게 이런 민감한 극비사항을 알려주시는지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 정말요? 놀랍네요. 그런데 왜 제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론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해. 자네는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뉴욕타임즈에 영향력 있는 기자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네. 주한미군 감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지.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존이 제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특정 방향의 여론 형성에 일조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기자로서의 중립성과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존, 당신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저는 기자입니다.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전도구가 아니에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선전이 아니야.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어.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세계적인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운 잠재력을 봐.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야.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밀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다음 주 수요일 제가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예정이었던 일정표와 프로그램 개요가 들어 있었어요. 그가 제 일정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라디오에 출연 예정이라 들었네. 청취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에다가 특히 지식층과 정책 결정자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더군.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준다면 좋겠어. 한국계 미국인인 당신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으니까. 게다가 뉴욕타임즈 기자라는 당신의 위치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거야.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서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은근한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존의 말을 되새겨 보니 그 말이 제법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70년 전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약소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K-팝과 K-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문화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선도국의 상징이 되었어요. 국방력도 무려 세계 6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력도 탄탄한 지금의 한국이 과연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미군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의 진정한 주권 회복과 자주 국방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이는 단순히 미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 진정한 독립을 위한 저의 진심 어린 신념이었어요. 수요일 KBS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붉은 온 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있다는 소문에 대한 제 의견을 물었어요. 마이크 앞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합니다. 제 말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지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춘 지금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의 완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 발언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직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발언이 실시간 화제가 되었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제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라디오 방송 다음 날 서울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듯 했지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민지 씨가 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한나 씨, 큰일 났어요. 포천에서 한 미군 병사가 사망했대요. 민지 씨가 내민 태블릿을 보니 속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포천 미군 기지 인근에서 병사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망한 미군은 엘리 모건 상병으로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었죠. 방금 벌어진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존 카터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한나, 자네도 포천 미군 사망 사건 들었겠지.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나? 이번 일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엘리 모건의 죽음을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일단 기자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포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 모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텍사스 출신의 28세 병사로 한국에 파견된 지 이미 3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SNS에는 한국 생활을 즐기는 그의 사진들이 있었지만 최근 몇 주간은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포천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현장은 이미 노란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미군 헌병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뉴욕타임즈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한국 경찰이 단호하게 저를 막아섰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며 취재 협조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현재 수사 중이며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정해진 말뿐이었어요. 미군 헌병대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취재진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카메라가 향하면 등을 돌리기까지 했죠. 2시간 넘게 현장을 지켰지만 얻은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도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현장 인근의 작은 가게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비를 피했습니다. 젖은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록하려는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뒤돌아보니 한국 경찰 중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리 기자님 맞으시죠? 어제 라디오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하여 소신 있게 발언하신 모습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기자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과 신념이 느껴졌고 저도 이제 기자님 의견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기자님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만한 정보가 없네요. 저희도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요. 미군 측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죠. 심지어 사망 현장의 최초 발견자 진술도 미군이 가져갔고 그 이후로는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걸까요? 사망 원인에 대해 들은 것은 없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신은 이미 미군 기지로 이송되었고 부검도 미군 의료진이 직접 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 수사관들은 현장 외곽에서 교통 통제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제 기자의 느낌상 무엇인가 숨기려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현장을 떠나려던 찰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카터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나, 현장에 도착했나? 들어봐. 지금 모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돼. 미국 방부에서 이 사건을 기밀로 분류했어. 대신 기사에는 이렇게 써주게. 모건이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한국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화. 이런 부분을 조명하면 좋겠어. 결국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지. 이해하겠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의 요구는 진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이 괴로웠지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후였기에 쉽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한나,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이라는 걸 알잖아. 때로는 큰 그림을 위해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 그림을 위한 작은 희생. 과연 엘리 모건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 양심을 속이며 존 카터가 제공한 각본대로 기사를 작성했죠. 미군의 죽음이 드러낸 충격적 진실. 한국 땅에서 죽어가는 미국의 아들들의 과감한 제목으로 기사를 써내려갔어요.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매년 수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고국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모건 상병의 비극을 한국인 마을에서 벌어진 문화적 충돌의 결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불가피한 이유는 자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과 냉전 시대의 유산인 미군 주둔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완전히 조작된 목격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날 밤 모건 상병이 마을 어르신과 크게 다퉜다는 내용과 함께 미군들이 한국 땅에서 마치 자기들 나라인 양 행동한다는 목격자의 비판의 내용을 담았죠. 이어서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사망한 미군이 총 152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과의 갈등, 문화적 충돌, 정신적 고립감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모건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며 그녀의 아들이 왜 타국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며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민족으로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를 완성한 후에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폭발적인 희열을 느꼈어요. 모건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의 자주독립과 완전한 주권회복이라는 대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것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기사는 뉴욕타임즈 국제면에 실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번역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미국 내 온라인에서는 미군 보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었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졌고 온라인 청원은 하루 만에 100만 서명을 돌파했죠.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원로들은 안보 위협을 근거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소수 의견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신문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조작된 기사를 인용한 한국 언론들이 연일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나 리 기자님 맞으십니까? 낯선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용산 미군기지 한국인 장교 김민석입니다. 이번 사건의 엘리 모건 상병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물건들이지만 그의 부모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모건 상병의 마지막 기록들을 언론에 공개하라고요. 특히 뉴욕타임즈 기자 한나 리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더구나 제가 쓴 엘리 모건의 기사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말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의 정문 앞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김민석 대위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 기지 내부로 저를 안내했죠. 한나리 기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레 초대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석 대위는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엘리 모건이라는 이름이 적힌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엘리 모건의 유품입니다. 충분히 살펴보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고 대위가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상자 속 엘리 모건 상병의 유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모건의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건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오늘 한국어 중급 시험에 합격했다. 선생님께서 내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다. 이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의 일상은 소소하지만 한국 문화에 서서히 적응하며 잘 지내는 내용들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그의 일상을 따라가다 문득 특별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가 쳐진 페이지였죠. 오늘 큰 결심을 했다. 제대 후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 중이다.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다. 군복무가 끝나면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 이 나라는 나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건은 한국과 갈등을 겪고 떠나야 할 미군이 아니라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품 박스 속에는 또 다른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노트와 여러 장의 편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서울 북쪽 도봉구 박상철 할아버지와의 추억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미팔군 사령부에서 시작한 홀로 사시는 한국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도봉구 방학동에 사시는 박상철 할아버지 댁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 만남이라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그 뒤로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작은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노란 메모지에 서툰 한글로 적혀 있었죠. 모건 씨, 도시락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 때 차 한 잔해요. 박상철. 편지 뭉치를 살펴보니 모건과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군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락을 배달하며 만나게 된 인연이었지만 점차 깊은 유대 관계로 발전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자 가장 최근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작은 한지의 먹으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였죠. 사랑하는 엘리 모건에게 이번 주말에 우리 동네 벚꽃이 활짝 피었단다. 너를 생각하며 혼자 걸었단다. 나는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고맙다. 70년 전 6.25 전쟁 때 미국 청년들이 흘린 피를 우리는 잊지 않는단다. 그리고 이제 너 같은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주니 이 늙은이는 참 행복하구나. 처음 너를 만났을 때는 그저 젊은 미국 군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넌 내 손자보다 더 손자 같구나. 언제가 되었든 너는 이 땅의 가족이다. 박상철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모건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주한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제 기사 속 묘사와는 정반대에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었던 사람이었죠. 편지 옆에는 박 할아버지와 모건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건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는 듯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모건의 글씨로 3.1절 기념, 내 한국 할아버지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모건의 죽음 이틀 전에 쓰인 이 편지에는 그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 그리고 그의 진정한 꿈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엘리 모건은 한국인과 갈등을 겪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한국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허위 기사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의 죽음을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의 뜻을 완전히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용산 미군 기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모건의 유품들이 보여준 진실은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와 완전히 상반되었기 때문이죠. 돌아오는 차 안,
존 카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제 기사가 미국 내에서 일으킨 엄청난 반응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주한미군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통화 내내 그의 목소리에서는 승리감이 묻어났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진실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만이 깊어갔죠. 오늘에서야 발견한 모건의 진짜 이야기. 그가 한국을 사랑했다는 사실과 제대 후 이곳에 정착하려 했다는 계획을 존에게 전하자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존은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사연일 뿐이라며 오히려 더 강력한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다음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젊은이를 죽였다. 주한미군의 위험한 현실이라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로 만드는 끔찍한 제목에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죠. 존은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기사가 그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기사라며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제가 그에 반하여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존은 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이미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저의 첫 기사를 번복하면 저의 신뢰도는 물론 뉴욕타임즈의 위신도 손상될 것이라는 경고였어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기자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모두 충돌하며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새벽녘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모건이 사랑했던 한국, 그리고 그가 가족처럼 여겼던 박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도봉구 방학동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라 모건의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기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선 것처럼 저 역시 양심과 진실 앞에 당당히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기자의 책임감으로 진실을 향한 용기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도봉구 방학동은 서울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모건의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고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옆에는 박상철이라고 적힌 표패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나무 대문이 열리고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깊게 주름진 얼굴이지만 맑고 영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국어로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모건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곧 제가 모건의 기사를 쓴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셨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모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가득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건, 추석에 함께 찍은 사진,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모건이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모건과의 인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에서 시작된 만남이 점차 깊은 유대로 발전했다고 하셨어요. 모건은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고 할아버지는 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죠.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 같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그건 모건이 제대 후 한국에 남기 위해 준비한 서류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창업비자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였습니다. 엘리는 이곳 방학동에 한옥 카페를 열고 싶어 했어요. 미국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요. 이미 사업계획서도 작성했고 저에게 동업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카페냐고 웃었지만 그 아이의 열정은 진심이었어요. 사업계획서를 펼쳐보니 정카페라는 상호명과 함께 상세한 인테리어 계획, 메뉴 구성, 마케팅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건은 이곳을 단순한 카페가 아닌 한미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았죠. 엘리는 항상 말했어요. 한국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내 두 번째 고향이라고. 그 아이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써온 기사들이 얼마나 큰 거짓이었는지 더욱 절감했습니다. 모건이 한국인과의 갈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그의 죽음을 이용한 것, 모두가 그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한 것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모건 씨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모건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마당을 나오면서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언론사의 이익이 아닌
한 인간의 삶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모건이 사랑했던 이 나라, 5천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 했던 그의 진심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다짐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엘리 모건이 사랑한 나라, 주한미군 병사의 숨겨진 이야기로 정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담기로 다짐했죠. 그것이 모건을 위한,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향한 제 작은 마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밤을 새워 완성한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모건의 진실된 모습을 담아냈죠. 그의 한국 사랑, 박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인연, 한옥 카페를 열고자 했던 꿈, 그리고 한국에 영원히 남기 위한 그의 계획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전에 썼던 허위 기사에 대한 정정과 사과도 포함시켰어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내는 순간 국방부와의 관계는 끝장날 것이고 편집장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었죠. 그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출근길에 바쁘게 오가는 한국인들,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 그리고 모건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나라의 모습이 제 선택을 확신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기사를 전송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기사의 반응은 예상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가 실린 지 몇 시간 만에 뉴욕타임즈 홈페이지가 트래픽 폭주로 일시적으로 다운되기까지 했어요. 미국 내 여론은 양극화되었고 존 카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격앙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놀라운 공감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SNS에는 모건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넘쳐났고 한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또한 뉴욕타임즈의 명성을 높인 용기 있는 보도라며 저를 지지한다고 밝혔죠. 한국 언론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의 기사는 빠르게 번역되어 모든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고 모건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에게 공감을 샀죠. 젊은 세대와 노년층 사이의 단절이 심화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 유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박 할아버지의 집 앞에 젊은이들이 찾아와 모건을 추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건이 꿈꾸던 한옥 카페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이 박 할아버지와 협력하여 정 카페를 오픈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가 이뤄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모건의 부모님으로부터도 메일이 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박 할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이 사랑했던 이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눈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는 5천년 역사와 첨단 미래가 공존하는 경이로운 곳이었죠. 빛나는 한강은 이 나라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했고 높이 솟은 빌딩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치적 도구가 아닌 진실의 전달자로서의 기자입니다. 모건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흔적은 미국과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입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는 군사적 주둔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모건과 박 할아버지 같은 진정한 인간적 교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닌 정으로 대표되는 따뜻한 인간미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문화적 이해의 충돌에 관한 한나 리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잡고 진실을 세상에 전해주신 점 감사하네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